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박민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현대문학사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최인훈 작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최인훈에 관해서 그를 어떻게 특징 짓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오래 생각해왔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인훈을 일종의 월남문학의 대표자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월남문학 하면 사람들은 베트남 문학인가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만 월북문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월북문학이 있는 한쪽 편에 월남문학이 있는 것이죠. 월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남이라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8월에 또 9월에 남한과 북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서로 그 38선 이북과 이남에서 서로의 체제를 찾아서 북으로 올라가고 또 남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죠. 물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소강 상태에 있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나고 1951년에 일사후퇴로까지 이어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격심한 인구 이동 속에서 이른바 월남민들이 한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월남 작가라고 이름 지을 만한 그런 일련의 작가군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최인훈 작가가 원래 함경북도 회령 출생입니다. 근데 회령 출신인데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목재상을 하던 아버지가 유산계급으로 이제 좀 낙인이 찍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원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직전에 6.25 전쟁 중에 이 소년 최인훈은 원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산에 있었던 같은 학교, 고등학교의 선배 중에는 이호철 작가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전부 일사후퇴 직전에 왜 우리가 6.25 전쟁사를 보면 그런 게 있죠. 6.25가 나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군과 또 많은 피난민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이루어졌다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국군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 원산은 원래 해방 직후에는 북이 38도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정부 체제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의 최전방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폭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인훈이라든지 또 금방 말씀드린 이호철이라는 작가 이런 사람들은 당시 소년으로서 그 원산에 거주하면서 있다가 흥남철수라는 우리가 6.25 전사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으로 밀고 올라갔던 그 유엔군 국군이 중국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유엔군 북한군이 북한 지역에 고립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철수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안된 작전이 흥남철수라는 것이고 그 흥남철수 때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피난민들도 데리고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산에서도 흥남철수와 같은 그런 철수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최인훈의 일가족 그리고 이호철과 같은 작가는 호를 단신으로 이 LST라는 미군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최인훈이라는 어떤 작가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호철이라는 작가의 탄생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작가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면에 드러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60년에 이 최인훈 작가가 광장이라고 하는 문제작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광장은 이명준이라는 젊은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이명준은 부친이 월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사상 때문이겠죠. 그러면 월북 가족인 셈이니까 이명준은 형사들이 찾아오고 구박을 합니다. 남쪽 체제가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이 판을 치고
또 정치도 부패하고 그러니까 이명준도 환멸을 느낍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 윤혜와 함께 북으로 가자고 하지만 윤혜는 거절을 합니다. 이제 혼자 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상의 고향인 북으로 가서 본 북한 체제의 모습은 이명준이 그리던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어떤 이념에 어떤 값진 무슨 이상적인 채취는 없고 명령과 권태, 자기 비판을 강요당하는 그런 어떤 꽉 짜인 자유 없는 세계 속에서 이명준은 처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한 사람의 여자를 만납니다. 은혜라는 여자인데요. 윤혜와 은혜라는 아주 발음이 비슷하죠. 이것은 작가가 그렇게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용을 하는 여자는 역시 이명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러시아로 그 무용 공부를 하러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자를 나중에 이명준은 그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면서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결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은혜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때쯤은 은혜도 이미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즈음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가망성은 없었고 그 이명준은 거기서 포로가 됩니다. 전쟁터에서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포로 수용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많은 인민군과 의용군 포로들을 수용을 시켜놓았고 그로부터 이제 전쟁이 느슨한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포로 석방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을 이제 어딘가로 보내야 됩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쪽에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체제 선택의 문제가 이제 제기되죠. 여기에 그 소설 속의 인물 이명준도 처하게 됩니다. 이 이명준은 거기서 북쪽도 남쪽도 아닌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대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중립국. 도대체 북쪽도 아닌 남쪽도 아닌 중립국으로 이명준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소설의 그 전개 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광장뿐인 남쪽도 그리고 어떤 밀실과 같은 그런 북쪽도 진정한 광장도 진정한 밀실도 없는 것이죠. 광장은 사람들의 의사가 소통돼야 되고 서로의 진정이 함께 교류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밀실은 두 사람이 남녀가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죠. 그런데 남북한 모두 진정한 광장도 밀실도 없습니다. 결국 이명준은 인도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중립국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타고로라는 상징적인 이름의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남진아 해상을 떠나면서 그런데 실종되고 맙니다. 이명준은 바다 위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립국으로 가면 인도에 가면 거기서 영화 매표소에서 표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표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즉 아무런 위험도 그리고 걱정도 없는 세계 속에서 혼자만의 정말 나날의 일상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윤혜도 은혜도 이렇게 어떤 쌍생아 같은 그런 사랑하는 여인이 없는 사랑이 없는 세계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의 고통, 좌절, 절망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명준은 실종이라고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노동자의 슬픈 환장.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주목하는 다음 작품은 회색인입니다. 1964년 시점에서 원래는 회색의 의자라는 이름으로 세대라고 하는 잡지에 쭉 연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색인이라는 작품으로 펴내게 되죠.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은 1957년에서 58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가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4.19 학생의거 또는 4.19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인 최인우는 1964년의 시점, 즉 4.19 혁명이 좌절로 돌아간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57년, 58년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색인의 주인공은 누구냐? 독고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독한 젊은이, 사상이 고독한 젊은이, 그리고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또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 그는 북한 지역이 고향이었고 부친과 함께 월남을 했습니다만 아주 부친은 금방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누나의 매영이 북한 지역에서 노동당원이었다는 누나는 이쪽 내려오진 못했습니다만 노동당원이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학비를 좀 달라고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고향은 이북입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대학을 고독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뭐냐면 다가올 임박한 혁명, 정말 세상이 이제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임박한 혁명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여기서 두 청년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론 독고준이고 여기에 대비되는 청년이 김학이라는 외자 이름을 가진 고향이 경주인 그런 청년입니다. 이 경주라는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휴전 이후에 이 남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 중심축을 자처하고 또 인정할 만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향이 분명한 청년이 김학입니다. 이 김학이라는 청년은 임박한 혁명에서 우리가 그 혁명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고준은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지 않으려는 거야. 논리가 맞지 않는데? 알라딘의 램프는 아무 데도 없어. 우리 앞에 호련히 나타날 궁전은 기대할 수 없어. 그렇다면 사랑과 시간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고준은 이 남쪽에서는 고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김학은 남쪽에 분명한 고향을 가진 자죠. 고향을 가진 자로서, 중심이 분명한 자로서 김학은 임박한 혁명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독고준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고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장의 이명준까지 다 비춰서 생각해보면 독고준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북쪽은 자유란 없고 사회주의라는 이상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삶 자체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남쪽도 자유가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또 우월한 어떤 세계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남쪽의 사회도 내세우는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은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그 부패해 있거나 어떤 버림받은 삶의 공간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고주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세계 모두가 이상적으로 표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부재하다기보다는 그 사랑의 원리를 현실 속에 적용해서 이 사회를 정말 사랑의 정신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혁명은 대의는 좋고 또 부패한 사회를 바꿔놓는 힘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변화된 세계 속에서 세계는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을 현실 속에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르는 그런 혁명이 이상적인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독고주는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독고주는 김학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사랑과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체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시간, 발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임박한 혁명은 우리 친구들, 너희들이 해라. 그러나 나의 혁명은 내 고독한 실험실 속에서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명을 통해서 나의 혁명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회색인이라는 소설을 쓴 다음에 작가의 다음 문제작은 이 회색인과 연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육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소설의 제목은 또 왜 서육이냐? 이 소설의 주인공은 독고준입니다. 회색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독고준인데, 이 독고준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최인훈이라고 하는 작가의 어떤 내면적 자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한에서 이 독고준이라는 인물은 고향이 어디에야 적절할까요? 그것은 최인훈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내려와 살았던 원산이 바로 그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육이라는 작품 속에서 독고준의 고향은 원산으로 상정됩니다. 작품 속에서 WC라고 나옵니다. W라고 하는 것, 원산을 영어로 쓰면 W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C로 독고준은 작품 속에서 환상 속의 여행을 통해서 WC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 W는 서육이라는 제목과 관련지어서 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서쪽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웨스턴 워드죠. 그 웨스턴, 그 서쪽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고준의 이 환상 속의 행로가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원산으로 간다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스트로 가는 건데, 그런데 서육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간다라고 명명을 했던 거죠. 그것은 독고준의 이 어떤 환상 속의 여행은 중국 소설 서유기가 의미하듯이, 왜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그 천축국으로 서역으로 불경들을 얻으러 불교적 깨우침을 구하러 서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깨우침을 얻고자 나아가는 이야기가 서유기였던 것이죠. 바로 그 서유기에 빗대서 이제 최인훈은 자신의 서유기를 통해서 독고준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바로 원산, 자기가 성장했던 원산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고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이 하늘 높이 효수되어 있다. 하늘 높이 효수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처형해서 어딘가에 걸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 높이 효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부끄러웠다. 마음 착한 이들이 착한 일 때문에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에 드높이 효수된 자기 마음을 보았다. 그것은 추한 모습이었다. 자꾸 부끄러웠다. 부끄럽다는 것이 화가 났는데도 아랑곳 없이
그는 자기 자신이 이마에 모닥불을 이고 걸어가는 느낌이었다. 무엇이 부끄럽단 말인가? 이 세상의 악을 내가 만들어냈단 말인가? 그는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 그의 동물로서의 활기에 매우 위험한 독이라고 느꼈다. 서유기에서 독고준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 부끄러움. 도대체 여기에는 도대체 왜 독고준은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 작품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작품을 쓴 최인훈의 다시 고등학교 시절 유교가 개전되던 그 시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중에 어떤 미군에 의해서 많은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북한 지역을 많이 폭격을 했죠. 특히 개전 초기인 1950년 7월경에 원산에 대한 폭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년 최인우는 바로 그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원산 폭격을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소년 최인우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기도 하니까 북한 체제 편에 서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 고향인 회령에서 아버지가 목재소를 경영하다가 유산계급으로 낙인이 찍혀서 원산으로 온 바이기 때문에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속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기 체제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고 체제의 위협으로 다가올 텐데 최인훈 가족 그리고 최인훈에게는 그것은 물론 죽음의 공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떤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도 한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부끄러움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삶이 되었던 기억, 그 6.25의 쓰라린 부끄러운 기억, 참담한 전쟁의 아이러니의 기억이 그 원산이라는 곳에 묻혀 있고 그 원산의 어떤 부끄러움의 기억을 직시해서 그것을 정말 꿰뚫어 보지 않고는 한국인들에게 전쟁이 무엇이었으며 도대체 이 한국인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고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그 사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부끄러움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리고 그로부터 최인훈이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의 문학에 어떤 깊은 발상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